딸이 말했다. 요즘은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거야, 엄마. 밥 한 끼 해주고 반찬 챙겨주고 설거지까지 다 끝낸 순간 내가 돌아받은 건 그 집 어떻게 할 거냐는 말 한마디였다. 살아있는 나보다 남겨질 집이 먼저라는 딸의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오랜 오해와 침묵의 시간들. 지키려 했던 집안엔 내가 감춘 사랑,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결국 딸과 나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눈물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딸애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 이 집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젓가락을 쥔 내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날도 어김없이 내가 밥을 차렸고 반찬도 손수 만들었다. 남은 건 싸줬고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 늘 그래왔듯 딸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밥을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도 모를 태도로 앉아 있었다. 한숨만 나오는 저녁상이었지만 그 순간엔 그마저도 아까웠다. 요즘은 다 살아있을 때 증여하잖아. 엄마는 이 집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이 내 귓가에 닿을 때 무언가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실제로 들린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에 남을까? 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침묵이 그보다 무거운 기류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왜 나눠줘야 해?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서운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딸은 곧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받아쳤다. 그럼 오빠한테 줄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 괜히 뒤통수 맞는 기분 들기 싫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애가 내 딸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얼굴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식탁에 앉아 밥을 씹으면서도 머릿속은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이제는 집 주는 사람쯤으로 보이나 보다. 그날 이후 딸은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다짐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다. 오빠한테 줄 거면 말이나 해달라고. 그게 왜 그렇게 따갑게 꽂히는지 모르겠다. 남은 밥을 치우며 문득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러고 보니 이 애가 커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내 입에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밥은 매일 해주고 옷은 언제나 깨끗하게 챙겼지만 마음은 전하지 못했다. 왜였을까? 사춘기 무렵 딸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날들. 엄마는 맨날 오빠한테만 잘해. 그렇게 소리쳤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아들은 조용하고 얌전했다. 말수도 적고 애써 말 붙이지 않아도 나를 속상하게 하지 않았다. 반면 딸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늘 왜? 라고 따졌다. 그런 딸과 감정 싸움을 하기 싫어 피하다 보니 마음을 건네는 법도 함께 잃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이웃집 김 여사가 동네 마트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아니 언니, 들었어요? 옆동 박씨네 아들 집 선증여 해놨다더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애들 눈치 보여서. 살아있을 때 미리 주고 노후는 알아서 살라고 하잖아요. 자식들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 그 말이 어쩐지 딸아이의 말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내 주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다 그렇게만 읽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거실을 바라보다 결국 숟가락을 놓았다. 이 집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불이 꺼진 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어린 시절 딸의 얼굴은 천진난만했다. 그 애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났다. 아프다고 말하면 질책부터 받을 것 같은 지금. 난 언제부터 이리 고립된 걸까? 며칠 뒤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다. 집안 구석구석을 눈여겨보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식탁이 바뀌었네. 엄마, 이거 예전에 아끼던 거였잖아. 응, 팔았어. 너무 커서. 거짓말이었다. 아끼던 식탁이었다. 딸이 앉았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냥 치워버린 거였다. 아들은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엄마, 혹시 누나 때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였다. 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었다. 아들이 다정하게 말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요. 그럴 가치 없는 말이었다면 그냥 흘려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 나지막한 내 말에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문득 생각했다. 그래, 나에겐 아직 사람이 있구나. 이 집도 내 마음도 아무에게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걸 이제라도 말해야 할까? 살아있는 부모는 재산이 아니라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날 이후로 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들도 평소보다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괜히 들킬까봐 일부러 씩씩하게 굴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며 며칠을 보낸 어느 날이었다. 장 봐온 비닐봉지를 힘겹게 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인기척이 느껴졌다. 엄마 왔어? 놀랍게도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문은 또 안 잠갔네. 들어오자마자 이 말부터 꺼내는 걸 보면 딸은 여전히 잔소리를 던지며 마음을 감추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나 보다. 나는 방금까지 지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딸은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짧게 대답했다. 냉장고에 들은 걸 정리하고 있는데 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번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그 순간 어깨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진짜 그래. 다들 살아있을 때 집도 돈도 미리 나눠줘. 그 한마디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려세웠다. 너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아니. 그냥 생각나서. 딸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표정은 담담했다. 나는 정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커피포트를 누르고 머그컵 2개를 꺼냈다. 딸은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동료 중에 한 명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딸한테 증여해줬대. 그랬더니 나중에 요양비 들 때 눈치 안 보고 요청할 수 있어서 좋았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 집을 미리 너한테 넘기면 나중에 나 돌보는 것도 너한테 부탁하기 쉬울 거다 그 말이야? 딸은 내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나는 커피가 끓는 소리보다 내 속이 끓는 소리에 더 정신이 없었다. 난 그런 뜻은 아닌데. 딸이 말했다. 나는 그냥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이 증여니?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너 말고 다른 누구한테 갈까봐 그러는 거잖아. 딸은 그제야 눈을 맞추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여. 순간 뺨을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려서.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 말은 자기 입장도 있다는 말이었다. 잠시 후 커피를 마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딸이 말을 꺼냈다. 어릴 때 엄마가 오빠한텐 한 번도 크게 소리 내지 않았던 거 알아. 나는 놀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다니. 근데 나한텐 늘 조심해야 했고 눈치 봐야 했어. 작은 일로도 버럭 화내던 엄마였는데 오빠가 방을 엉망으로 해도 한마디 안 하더라. 그래서 지금 그 보상으로 이 집을 받고 싶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걸 느꼈다. 딸은 그런 내 반응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아니야. 그냥 엄마랑 나 아직도 엇갈려 있는 것 같아서. 딸이 고개를 떨궜다. 진짜 집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라는 걸 알아. 엄마는 아직도 마음 둘 곳이 없어 보이니까.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 딸은 결국 그날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갔다. 도어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엄마가 마음 둘 곳이 없어 보여. 그 말이 마음속을 떠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챙겨도 늘 안정감은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였다. 이 집을 누구에게 줄지보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며칠 뒤 날씨가 뿌옇게 흐린 어느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주우러 나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마주했다. 바로 옆집 그동안 말없이 살던 김 여사네 앞에 큰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다. 두툼한 겨울옷 차림으로 누군가 박스를 나르던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들었다. 고모. 놀랍게도 조카였다. 동생네 둘째 아들. 수원에서 직장 다닌다더니 서울로 올라온 건가? 너 여기 왜 와 있니? 내가 다가가자 조카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사 와요. 김 여사님께서 전세로 내놓으셨다더라고요. 전세금은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고요. 그 말에 나는 씁쓸한 감정이 일렁였다. 딱히 남 얘기가 아니었다. 내 딸도 내 아들도 언젠가 집 걱정하며 저런 선택을 할 날이 올 테니까. 근데 고모는 여전하시네요. 현관의 화분도 똑같고. 조카의 말에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이 집 내가 아끼던 화분, 내가 손질한 베란다. 이 모든 게 살아있는 흔적인데 요즘 들어 내 손이 닿는 것들이 전부 낡아지는 기분이다.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다. 웬일이냐 물으니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봤다며 이 집 구조는 오래된 구역이라 가스관 바꾸는 공사 공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엄마 혹시 리모델링 생각은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요즘 우리 회사에서도 리모델링 업무 많아. 오래된 주택들 수요도 늘고 사람들 이제는 집에 투자 안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잠깐 딸의 말을 떠올렸다. 이 집을 두고 오빠한테 줄 거냐고 묻던 그 말. 딸이 뭐라 했더라 뒤통수 맞는 기분은 싫다고? 아들은 전혀 다른 말투였다. 투자의 개념으로 마치 집을 업그레이드하듯 설명하고 있었다.
엄마, 딸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은 의외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느끼고 있었던 걸까?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은 덧붙였다. 엄마 표정이 며칠 전부터 자꾸 무거워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흔들 수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엄마는 이 집 누구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벌컥 말했다. 왜 너까지 그래? 너도 이제 이 집을 바라보고 오는 거야? 아니,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 난 진짜 엄마 생각이 궁금해서 그제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의심이 쌓이고 있었다. 내가 낳고 길렀던 자식들이 내가 누울 자리보다 내 남은 재산부터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딸의 손글씨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딸아이 5살 무렵 작은 양갈래 머리에 수박무늬 원피스를 입고 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이 집이 아니라 저 사진 속 그때의 엄마가 그리워서 그랬어. 그땐 엄마가 나만 봤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 미소 짓는 내 얼굴은 분명 지금보다 밝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쥐고 있었던 건 집이 아니라 서운함이었다는 것을. 이 집을 누구에게 줄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내 존재가 기억될지를 먼저 물었어야 했다는 걸. 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나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 하나 더 올렸다. 혹시라도 그 애가 다시 문 열고 들어설까 싶어서.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시장에 나섰다. 늘 가던 야채 가게 할머니가 내 얼굴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다. 어이구, 오늘은 일찍 오셨네. 고춧가루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좋았다.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 쪽 작은 우체국 앞에서 오래된 얼굴 하나를 마주쳤다. 초록색 무스탕 코트, 까만 뿔테 안경. 순이야?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 언니? 순이였다. 대학 시절 친구. 결혼 후 이민을 갔다더니 20년 만에 재회였다.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순이는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언니 그대로다.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야, 나 많이 늙었지. 요즘은 딸이 내 머리숱 걱정부터 해. 내 말에 순이가 웃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그 질문에 한참을 머무시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딸이 요즘 자꾸 이 집 얘기를 해. 이 집? 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걸 미리 나눠주면 좋겠다고. 자기도 불안하다고. 순이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어. 뭐가? 우리 아들이 그랬어. 내 노후자금이자 남편과 함께 산 아파트였는데 어느 날 대놓고 말하더라. 엄마, 이혼이라도 하면 나중에 그 집 내가 못 받잖아. 그 소리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더라. 그 말에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집 팔고 나온 거야. 아들이 못 찾아오게 주소도 안 알려줬어. 지금은 월세지만 마음은 편해. 후회는 안 해? 하루에 한 번씩은 해. 근데 그게 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후회야.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을 넘기다 멈춘 곳은 1999년 겨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 처음 눈썰매 태워줬던 날. 그날 아들은 감기 몸살로 집에 있었고 나 혼자 딸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었다. 딸이 내 품에 안겨 엄마 나 또 태워줘. 했던 장면. 사진 속 나는 너무 젊었다. 눈가에 주름 하나 없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애는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거였다. 저 사진 속 그때의 엄마가 그리워서라는 말. 그 말이 이제야 뼈처럼 파고들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연결되었다. 엄마? 응, 나야. 무슨 일이야? 그냥 내가 그 편지 줬을 때 말이야. 그 사진. 그게 언제쯤이더라? 딸은 조용히 웃었다. 엄마가 나 눈썰매 태워줬던 날. 그날 밤 엄마가 손 시리다고 내 장갑 빼서 썼었잖아. 근데 내가 또 울었지. 그래. 기억난다. 잠깐의 침묵 뒤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진짜 그 집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대답 대신 묻고 싶었다. 그럼 뭘 원한 거니? 나한테서 무엇을 받고 싶었던 거니? 하지만 그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화분을 정리했다. 해가 들고 바람은 약간 서늘했다. 그때 문득 이 집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추억이 눌어붙은 공간이라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겐 자산이지만 나에게는 살아온 시간 자체였다. 그걸 지키는 게 내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토요일 오전 날씨가 너무 맑았다.
이런 날은 괜히 기분이 나아질 법도 한데 나는 어쩐지 허전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다가 문득 낡은 수납장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남편 유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수첩 하나. 까맣게 바랜 커버에 2001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였다. 죽기 2달 전 겨울 어느 날에 멈춘 글씨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늘 집에 와서 혜영이랑 말다툼했다. 아마 또 딸 문제일 것이다. 딸아이에게 더 살갑게 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할까? 나는 수첩을 덮었다. 벌써 20년도 넘은 그 시절 우리는 같은 아이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늘 말했다. 딸은 마음이 여려. 엄마가 먼저 다가가야 돼. 나는 대답했다. 그러다 벌은 나빠져. 내가 억울하게 살아온 건 다 그런 여지 때문이야. 그때의 나는 억울했다. 시댁에 시집와서 10년 넘게 시어머니 간병에 시누이 결혼 비용에 내 삶이라는 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딸아이가 웃을 때 나는 자주 경계했다. 저 웃음 뒤엔 뭔가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그게 내가 만든 거짓방어였다는 걸 지금은 안다. 점심 무렵 집 초인종이 울렸다. 익숙한 얼굴. 시동생이었다. 남편의 남동생 명수.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웬일이야?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커피 한 잔만 주셔요. 명수는 늘 가볍고 밝은 말투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말끝이 자꾸 흐려졌다. 잠깐의 대화 끝에 결국 본론을 꺼냈다. 형수님,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집은 형수님 명의 그대로예요? 나는 컵을 내려놨다. 조심스러웠던 대화의 균형이 그 순간 기울었다. 왜 그걸 묻는데? 아니, 그냥 혹시나 싶어서요. 형님 명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형님 돌아가실 때 남긴 유산 관련해서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엄마 돌아가시면서 빠졌던 게 있어서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시댁까지 이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슬금슬금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다. 명수야, 이 집은 내가 혼자 벌어서 산 집이야. 형 보험금으로 한 푼도 안 썼고 형 죽고 나서 나 혼자 딸 키우고 일해서 산 집이야. 그 말에 명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형수님, 저는 그냥 확인차 나쁜 뜻 아니었어요. 알아. 근데 이제는 확인도 좀 참아줘. 내가 남은 삶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 그래. 명수가 떠나고 난 뒤 허탈했다. 그 누구도 이 집에 대해 나보다 기억이 많지 않으면서 모두가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밤늦게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시동생 왔었어? 어떻게 알았니? 아빠 기일 앞두고 시댁에서 자꾸 연락 와. 할머니 유산 관련 서류 다시 들추고 있대.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엄마 그 집에 대한 말 아마 더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다 차단해. 그 집 엄마 거잖아. 그 누구 것도 아닌 엄마가 혼자 지켜온 집이잖아. 잠시 말이 멎었다. 딸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말 했던 거 아니야. 알면서도 욕심 부렸던 거야. 이 집에서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언젠가 내 아이를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딸은 나보다 먼저 가정을 지킬 엄마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 집은 그냥 주고받을 재산이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가 쌓아 올린 온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 벽에 사진을 정리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빈 공간 하나. 작은 액자 하나를 더 걸었다. 그 안엔 지금의 내 사진이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남긴 시간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 남기기로 했다. 며칠 후였다. 동네 우체국에서 등기 하나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큰 고모였다. 남편 쪽 친척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와 한때 살가웠던 사람. 남편 살아생전엔 가족 모임마다 자주 얼굴을 비췄고 내가 남편 장례 치르고도 힘들 때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줬던 고마운 존재였다. 이 나이에 무슨 편지를 봉투를 열자 한 장짜리 종이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내 딸보다 조금 어린 앳된 얼굴이었다. 편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영아, 이 집 이야기로 힘들다는 얘기 명수한테 들었다.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예전 일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너도 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연락 줘. 기다리게. 순간 온몸이 굳었다. 사진 속 소녀는 누구인가? 왜 이제 와서 고모가 이런 걸 보낸 건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사진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고모는 내 목소리를 듣자 반가워하며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차 끌고 갈게. 가는 길이야. 집에 있어. 그날 저녁 고모는 손에 꽉 찬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들어섰다. 어머, 애호박도 있네. 이거 된장찌개 해먹으면 맛있겠다. 고모, 그 얘기부터 해줘요. 그 편지에 있던 거.
고모는 잠시 멈칫하더니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사진에 있던 여자애 기억나?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애 내 남편 그러니까 성진이하고 피가 섞인 이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요? 고모는 이어 말했다. 그 애는 성진이 외삼촌 딸이야. 근데 사정이 복잡해서 내 시어머니가 잠시 데리고 있었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치 자기 손녀처럼 키웠거든. 그 사진은 그 시절에 찍힌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내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식 키우는 일엔 섣불리 끼어들지 말라고. 그 애는 지금 어딨어요? 지금은 연락 끊겼어. 고등학교 때 가출했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그 뒤론 우리도 몰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쩐지 내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유난히 엄격했던 이유, 그리고 나와 딸 사이의 미묘한 벽을 시어머니가 일부러 덧칠한 듯한 느낌. 그 모든 감정의 뿌리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다. 고모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혜영아, 이 집 네가 지켜낸 거 맞아. 누구도 이 집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근데 고모 왜 지금에서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딸한테 물려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결정 감정만으로 하진 말라고. 너 자신이 이 집안에서 무슨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해. 그래야 후회 안 해. 고모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오래된 손편지 한 장. 누구의 글씨인지 낯설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이 집에서 너를 키우며 많은 실수를 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그리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너와 날 비교하고 말았다. 네가 살아내길 바랐을 뿐인데 너를 너무 혼자 두었구나.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어떤 후회의 기록. 딸을 키우며 나를 다그쳤던 그분이 마지막 사과였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이 전보다 깊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내 노후가 아니었다. 상처와 용서, 후회와 시간, 그 모든 걸 품고 있는 작은 역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줄 사람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일요일 오후 딸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차 소리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니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배 안 고파? 밥은 먹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꺼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점심때 김밥 먹었어. 근데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어.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감정부터 앞세우면 또 금방 부딪힐까봐 평소처럼 장을 보듯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을 꺼내고 애호박을 썰었다. 딸은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날 바라봤다. 엄마 요즘 안 아파? 아프긴 멀쩡하다. 요즘엔 그런 거 그냥 말하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알거든. 나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불 앞에 섰다. 딸이 이렇게 말을 길게 꺼낸 건 얼마만일까? 계란국이 팔팔 끓을 무렵 딸이 말했다. 엄마, 나 그때 편지 쓴 거 기억나? 응. 그거 쓸 때 사실 되게 많이 울었어. 사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엄마가 나한테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땐 내가 너무 작았잖아. 오빠보다 더 안아줘야 할 나이였고. 근데 엄마 커서는 왜 안 웃어줬어? 그 말에 손이 멈췄다. 불 위에 있던 국이 한 소끔 넘치려 했지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는 왜 점점 나한테 말수가 줄었어? 그게 미안해서 그랬다. 뭐가 미안했는데?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게. 근데 엄마 난 기억나. 내가 독감 걸려서 밤새 토했을 때 엄마가 계속 이마 짚어줬던 거. 오빠가 학교 문제로 혼나고 있을 때 엄마가 대신 나 데리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줬던 것도. 나는 갑자기 코끝이 시려왔다. 그 아이가 잊은 줄 알았던 순간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딸이 꺼낸 말은 조금 놀라웠다. 엄마, 사실 내가 요즘 부동산법 공부 좀 하고 있어. 왜? 혹시 나중에 엄마가 결정 내릴 때 진짜 도움이 될까 봐.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굴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에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한테 물려줄지보다 그 사람이 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야. 엄마는 그걸 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지킬게. 엄마가 나한테 주는 게 집이든 기억이든 그게 어떤 이름이든 내가 다 안고 갈게. 순간 나는 딸의 눈에서 내 젊은 시절의 얼굴을 본 듯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우면서도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은 절실했던 시절. 그때처럼 나도 모르게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딸이 집을 나서기 전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혹시 집 서류 어디 있어? 나는 순간 놀랐다. 다시 또? 그 짧은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딸은 이내 웃으며 덧붙였다. 나중에 필요한 날이 오면 엄마가 꺼내줘. 지금은 그냥 엄마가 지켜. 아직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그제야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돌아간 뒤 거실 서랍을 열었다.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이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길. 이제 나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를. 일주일쯤 지났을까? 우체통에 들어있는 누런 등기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지방법원.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봉투를 열자 시댁 쪽 이름이 적힌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등기명의 확인 요청 수신인은 내 이름이었다. 결국 올게 왔구나. 그들이 정말 이 집을 두고 법적으로 들이밀 줄은 몰랐다. 그동안 명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만 흘리고 말았기에 적어도 형수 체면은 지켜주겠거니 했는데 속으로 나를 무시한 거였나? 조용히 있으면 물러날 줄 알았겠지. 서류를 덮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한테도 혹시 이런 거 왔니? 무슨 서류? 시댁 쪽에서 이 집 명의 문제로 법원에 서류 보냈어. 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럼 변호사부터 찾아가자. 이튿날 딸과 함께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딸은 인터넷에서 미리 후기를 확인해 두었고 상담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딸이 나를 슬쩍 바라봤다. 엄마, 나 되게 철없는 줄 알았지? 조금. 응, 맞아. 나도 이제 알겠더라. 엄마는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킨 거였더라고. 나는 대답 대신 그 말이 내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그냥 받아들였다. 상담은 30분 남짓 이어졌다. 변호사는 우리가 받은 서류를 훑어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선 이 집은 현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분이 사망하시기 전후로 어떠한 공동재산 처리 내역도 없기 때문에 시댁 측에서 유산 분할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그 말에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감정이죠. 상속이라는 건 법보다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감당한 거예요. 법도 사람도 어느 쪽도 쉽지 않았으니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어머니 큰 힘 되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갑자기? 아니, 오래 고민했어. 사실은 디자인 쪽 준비 다시 해보고 싶었거든. 대학교 다닐 때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현실적인 거 하라고 해서 그냥 접었었지. 내가 할 말이 없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현실밖에 못 보는 눈을 가졌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처럼 참고 밀어놓고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사는 거 말이야. 나는 내 삶을 내가 직접 꾸리고 싶어. 그 말에 조금 서운함도 있었지만 어쩐지 뿌듯한 마음이 더 컸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줄 수 있을 만큼 자라 있었다. 밤에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손편지들을 모아봤다. 남편이 남긴 쪽지, 딸이 쓴 사과 편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미안함까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으니 이 집이 단지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기억으로 채워진 공간임을 실감하게 됐다. 다음날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왜 고모가 기억을 먼저 보라고 하셨는지. 고모는 웃으며 말했다. 그 집은 네가 지켜도 좋고 넘겨도 괜찮아. 단 후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정해야 해. 집을 남기든 말을 남기든. 나는 대답했다. 이제는 저도 뭘 지켜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오래전 남편과 처음 이 집을 보러 다녔던 사진 한 장을 현관 입구 액자에 새로 걸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옆에 조용히 적었다. 그때 그 집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다. 며칠 후 시댁 쪽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를 보자마자 꺼려졌지만 결국 받아야 했다. 형수님, 그동안 조용히 계셔서 기다렸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명수였다. 목소리에는 단단히 벼른 기색이 서려 있었다. 뭐가 너무해? 형님 돌아가신 뒤부터 벌써 몇십 년이잖아요. 그 집은 원래 시가 쪽 명의로 사두었던 거 아시죠? 당시 형님 보험금도 일부 들어간 거고요.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너 지금 그 말 증거 있어? 없죠. 다 과거 얘기니까. 근데 형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하던 단호한 눈빛. 그래,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할 때였다. 명수야, 들어. 그 집은 성진이 죽고 나서 내가 새벽마다 청소하며 번 돈으로 낸 거야. 애들 학원비 끊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갚은 빚이고. 너희가 입만 열면 우리 형님 명의로 된 집이라지만 그 형님 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밖에 몰라. 한참의 침묵. 명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손이 굳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내 진심을 드러낸 안도감이 있었다. 그날 밤 딸이 다시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서자마자 나는 울컥했다. 너도 알아야겠다.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그 애한테만 적금해준 거 그것 때문이었어.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무슨 말이야? 그때 너 왜 엄마가 오빠한텐 졸업 선물 주고 너한텐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울었었잖아. 응. 기억나. 사실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놨었어. 그해 여름 네가 책 사겠다고 엄마한테 조심스레 말 꺼냈을 때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었던 건데.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미안했어. 그때 엄마가 무슨 큰 소리로 너를 혼냈는데 나중에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 생각했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간 거야.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그게 지금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된 오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어릴 적 딸이 느꼈던 외로움, 내가 딸에게 갖고 있던 미안함과 경계심,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엄마 사실 나 어릴 때 진짜 많이 외로웠어. 나도 너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는 이제야 같은 눈높이로 같은 벽을 바라보게 된 셈이었다. 며칠 뒤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공증 받아놓자. 공증? 엄마가 걱정 안 하게. 이 집 엄마 명에 그대로 두고 나는 그냥 나중에 엄마 뜻대로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응. 엄마가 편해야 나도 편하니까.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이 아이는 내가 준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했던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나는 오래전부터 미뤄둔 액자 하나를 걸었다. 가족사진도 결혼사진도 아닌 딸과 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뒤편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딸에게 남기고 싶은 건 집보다 더 단단한 사랑이다. 봄이 왔다. 베란다 화분들 사이로 연두빛이 올라오고 며칠 전 심어둔 라넌큘러스에도 작은 꽃망울이 맺혔다. 어느새 나는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이 닿는 방향을 따라 화분을 돌려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는 딸이 보내준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다. 엄마 이제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도 향기나게 살자.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작은 기계를 안겨줬다. 요즘 나는 무언가를 받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며칠 전 시댁 쪽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다. 정중했다. 형수님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젠 더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명수가 말했다. 딸이 그러더군요. 형수님 덕에 우리도 기억 하나 지켰다고. 그 집에 형님 숨결이 남아있다고요. 나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다. 그들 역시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피어난 감정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공증 사무소에 다녀왔다. 딸과 함께. 집은 내 명의로 유지되되 사후엔 딸이 상속하되 외부 개입 없이 처리되도록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제 됐어요, 엄마. 응. 이제 마음 놓였다. 근데 엄마 나중에 이 집 나만 살지 않을 수도 있어. 누구랑 살 건데? 글쎄 아직 모르겠는데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처럼 강단 있게 살고 싶어서. 나는 웃었다. 강단도 좋지만 엄마처럼 후회는 남기지 말고 살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거실 벽시계를 바라봤다. 오래된 나무시계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시간을 새긴다.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의 사계절이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한 시간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딸이 주방에서 물을 따라오다 문득 말했다. 엄마 이 집은 참 냄새가 좋아. 밥 냄새, 사람 냄새, 엄마 냄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집이 집다워지는 순간은 그 안에 누가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나는 이 집이 누구 손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손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손이라면. 밤이 깊었다. 하루를 정리하고 불을 끄기 전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딸에게 남긴 게 사랑이길 바라.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고 거실에 작은 등만 남겨두었다. 그 불빛 아래 이 집은 여전히 따뜻했다. 살아있는 나를 기억해주는 작은 생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보다 집이 먼저였던 딸 10부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진 공간보다 남겨진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이야기로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